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도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현수가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괜찮을까? 우리 셋이서? 셋만 먹는 건 아니고 그날 현수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줄 모양이야. 아, 그때 말했던 그 사람 말하는 거지. 제 물음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2달 전쯤 도련님이 양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갑작스레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집에 찾아온 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자 도련님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너무 갑자기 찾아왔죠?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근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형이랑 형수님이랑 밥 좀 먹을까 해서요.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 했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대신 제가 맛있는 거 잔뜩 사왔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저는 괜찮은데 진짜 별일 없는 거예요? 라는 말에 남편도 거실로 나와서 도련님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도련님이 사온 음식으로 상을 차린 뒤 같이 소주를 마셨는데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도련님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요? 저한테도 동서가 생기는 거예요? 유빈이랑 결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예비동서 이름이 유빈이에요? 이름도 예쁘네요. 그때 당시 도련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지만 제게도 동서가 생긴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나서 손뼉까지 치고 있자 도련님이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들어보니 요즘엔 동서지간에 갈등도 많다고 하던데 형수님은 제가 결혼하는 게 좋으신가 보네요. 걱정은 안 되시는 거예요? 도련님이 좋은 분인데 예비동서도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죠. 제 말이 맞죠? 네,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형수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저랑 다르다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은 웬만한 건 그냥 참고 넘기시잖아요. 근데 유빈이는 절대 참고 넘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삼세판이에요. 네? 삼세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자 도련님이 머리를 긁적이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빈이 성격이 불합리한 건 절대 참고 넘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다툼도 많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절대 틀린 말을 하진 않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정의로운 성격? 그런 거라는 거죠?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이요. 그러다 보니까 유빈이 어머니가 유빈이 보고 무슨 일이 생겨도 무조건 3번은 참으라고 해서 삼세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부르기 편하라고 그렇게 부른다네요. 근데 그 정도로 정의파예요? 말도 마세요. 저번에는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막 대들어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비동서가 같은 회사 다니는 거예요? 네, 같은 회사예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팀장이란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예비동서가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팀장이 신입사원들한테 갑질이라면 갑질을 좀 했죠. 사실 그 팀장 회사에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니, 회사에서 갑질할 게 뭐가 있다고 갑질을 해요? 라며 제가 놀란 채 도련님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도련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팀장의 짠돌이도 그런 짠돌이가 없거든요. 말로는 집을 사서 대출금 갚느라고 엄청 힘들게 산다고 하던데 암튼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만 들어오면 꼬투리를 잡아서 밥을 사라는 등 술을 사라는 등 암튼 그런 식으로 엄청 힘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비동서는 신입사원이 아닌데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그 팀장이 사다리 타기?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다리 타기요? 네, 그걸 일일이 그려서 일부러 신입사원이 걸리게 꼼수를 부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맨날 신입사원만 걸려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유빈이가 어느 날은 사다리를 직접 그리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럼 치사하게 사다리 타기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날 유빈이랑 그 팀장이랑 말다툼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인사팀장이 불러서 당했던 신입사원까지 불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그 팀장이란 사람이
신입사원한테 뜯어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회식하면 신입사원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대리운전도 시키고 개인 비서 부리듯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 악질 팀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감사팀까지 뜨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법인카드도 남용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 지방 어딘가로 발령을 냈더니 그만뒀고요. 라며 도련님이 혀를 내둘렀는데요. 예비동서로 인해 그 팀장의 잘못이 낱낱이 밝혀졌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놀란 채 제가 물었어요. 그럼 예비동서가 큰일한 거잖아요. 큰일을 하긴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참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그 팀장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유빈이가 회사에서 인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워낙 할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부럽던데. 라며 제가 고개를 푹 숙이자 도련님이 망설이다가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엄마랑 얼마나 부딪힐까 끔찍해서 그렇죠. 아, 어머님이랑요? 순간 제가 억지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는데요. 도련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 시어머님은 다른 시어머니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잠시 시어머님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시어머님은 미신을 너무나 좋아했고 의지했습니다. 점시댁에 갔을 때 현관문 앞에 붙어있던 부적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집안에 들어갔더니 더욱 많은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보고 결혼을 망설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시댁에 인사를 다녀오고 난 뒤 남편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 씨, 집에 무슨 부적이 그렇게나 많아? 부적? 그거 우리 엄마가 점집에 가서 사다 붙인 건데 가족들도 부적이라고 하면 다들 혀를 내두르고 있어. 어머님이 미신을 믿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조금 심각해 보이던데. 사실 내 친구 어머니도 가끔 점을 보러 가긴 하던데 그냥 재미로 보는 수준이거든. 근데 집에 있는 부적을 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묻는 거야. 사실 난 부적 그런 거 생긴 것만 봐도 무섭거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도 점집에 가자고 하면 난 진짜 싫을 것 같아. 나 그런 거 진짜 무서워한단 말이야. 엄마가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랬어.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순간 말문이 막힌 채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렇게 많은 부적을 본 것도 그날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부적 때문에 약간은 으스스한 기분까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으니 그 문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채 제가 눈치만 보고 있자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지신 편이야. 근데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긴 해. 이유라니?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새 외할머니께서 들어오셨다는데 그분이 미신을 그렇게나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도 점점 믿고 심취하게 됐고 말이야. 이래서 양육자가 중요하다고 하나 봐. 더 기가 막혔던 게 외할머니가 엄마를 친딸처럼 키우시면서 그렇게나 예뻐하셨대. 그러다 보니 엄마 없이 바쁜 아버지랑만 살던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새엄마가 들어와서 엄청 예뻐하고 잘해주니까 외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따랐다고 하더라고.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진심은 진심이었던 게 외할머니도 자식이 안 생겨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우리 외할아버지랑 결혼을 하다 보니 그렇게나 예뻐하셨대. 거기다 바쁜 외할아버지 대신 모든 걸 외할머니와 함께 하다 보니까 외할머니를 따라서 미신에 심취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 한동안 말을 이어가던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남편의 말에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살아온 인생이 가엾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자 남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얼마나 예뻐하셨냐면
외할머니께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는데 그 재산도 전부 우리 엄마한테 주셨거든. 주변에서도 다들 친엄마보다 낫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 사실 외할머니 재산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거든. 자식이 없었다며. 근데 왜 말이 많아? 자식은 없었지만 외가 가족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외가 가족들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우리 엄마한테 왜 재산을 주냐면서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 바람에 외할머니가 가족들하고 영까지 끊었을 정도였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외할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다고 하더라고.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외할머님 진짜 대단하셨네. 엄청 대단하시긴 하셨지. 문제는 엄마가 가끔 도를 너무 넘는다는 거야. 너무 외할머니한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접신이라든지 그런 걸 너무 믿어서 난리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어느 정도냐면 구판을 버린다고 돈을 날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진짜? 그 정도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날렸으니까 말 다 한 거지 뭐. 그 바람에 아버지가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겨우 이혼을 막았거든. 그 조건으로 엄마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고 말이야. 근데 예서 너 다녀가고 난 뒤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나머지 부적도 다 떼라고 했더니 엄마가 눈치 보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랬단 말이야? 어, 그래서 집에 부적 같은 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서 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는 남편 말에 저도 남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기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그 일로 인해 시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행히 시댁 가족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줬기에 버틸만은 했지만 시어머님은 가족들 몰래 제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던 도련님이었기에 예비동서랑 시어머님 사이에 사달이 날 것이라 예상을 했을 테고요. 그날 한동안 술만 들이키던 도련님이 제게 물었어요. 형수님도 엄마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많이 참아주신 거고요. 어머님은 힘들게 하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들 잘해주셔서 그냥저냥 참을만 했어요. 거기다 자주 뵙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날만 참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빈이는 참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거든요. 라며 도련님이 긴 한숨을 내쉬자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형수는 말이 너무 없는 거고 난 예비지수 씨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엄마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자각하지 않을까?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님에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꾹 참고만 있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자 도련님이 제게 물었어요. 근데 형수님은 왜 계속 참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불만을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아버님께서 어머님한테 워낙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그냥 잠깐만 참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긴 했죠. 근데 유빈이는 그런 거 그냥 넘길 것 같지 않은데 진짜 큰일이네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동서가 그러면 어머님도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유빈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엄마가 유빈이를 당해내지 못할 게 분명하거든요. 라는 도련님 말에 예비동서가 더 궁금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동서를 만났는데요. 유쾌하고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도련님 말처럼 앞으로 시어머님의 앞길이 너무 험난할 것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는데요. 역시나 동서는 참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결혼한 뒤 시어머님이 부적을 하나씩 다시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니 저도 익숙해져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동서가 시댁 작은 방에 있던 부적을 모조리 떼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소리쳤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 저보고 이 방에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부적을 왜 떼는 거야?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다른 곳에 부적을 붙이는 건 이해하지만 제가 자는 방까지 붙어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교다 보니까 부적이 붙어있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어차피 이 방은 형님이랑 저만 자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형님도 무교라 부적을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에는 절대 부적 붙이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라고 무섭다고 난리야.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시어머님이 나름 동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동서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이야말로 이 부적이 뭐라고 여기저기 사방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굳이 왜 붙이시는 거예요? 암튼 우린 싫으니까 앞으로 이 방에는 절대 붙이지 말아주세요. 라며 동서가 정색을 한 채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어버버한 채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님 또한 동서 편을 들었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 말 한 번 잘한다. 그렇지. 나도 말이야. 저놈의 종이 쪼가리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다니까. 둘째야, 이왕 땡 김에 안방에 있는 부적도 좀 떼주렴. 아버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안방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가 말을 참 잘하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라며 시아버님이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 뒤에도 동서와 허구한 날 부딪혔기에 시간이 갈수록 앙신과 살기를 머금은 눈으로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는데요. 시아버님 생신이 있는 날이라 전날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난 뒤 다음날 예약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기에 그날도 역시나 동서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요. 자려고 이불을 깔자 동서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금한 거? 어머님 왜 며느리들만 이 방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우리 편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편하라고요? 동서도 알다시피 나머지 방 하나는 짐을 잔뜩 들여놔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서 자야 하는데 그럼 며느리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런 생각보다는 라고 말을 하다가 제가 순간 말을 멈췄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듯 동서가 물었어요. 뭔데요?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남편한테도 말 안 한 건데 사실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아. 심술이요? 무슨 심술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야 하잖아? 근데 잘 때는 분명히 보일러가 틀어져 있었는데 자다 보면 어김없이 보일러가 꺼져 있더라고. 네? 보일러가 왜 꺼져 있어요? 그냥 정황상 어머님이 끄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머님은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시더라고. 정말요? 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잠도 안 자고 지켜봤더니 발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누군가 문을 열더라고. 근데 가족들 중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냥 어머님이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 그럼 냉방에서 주무신 거예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잤다가 추워서 깼는데 나중에는 자는 척 하다가 어머님 가시면 몰래 다시 보일러를 틀고 잤거든? 진짜요? 근데 더 웃긴 건 어떻게 안 것인지 다시 와서 확인하고 보일러를 또 끄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어. 내가 얼마나 미우면 저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원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 아니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참으신 거예요? 혹시나 내가 어머님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 그럼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 우와,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 혹시 오늘도 보일러 끌까요? 글쎄, 근데 아무래도 동서 눈치는 좀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추운 거 진짜 못 참는데 보일러 끄면 막 짜증날 것 같아요. 라며 동서가 불만스레 말을 했는데요. 역시나 새벽에 동서가 저를 흔들어 깨워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형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님 방금 보일러 끄고 가셨어요. 어쩜 우리 어머님은 한결같이 부지런하시네. 내가 얼른 다시 켜고 올게.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어차피 다시 끄신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동서는 추우면 잠을 못 잔다면서. 괜찮아요. 그냥 참아보죠 뭐.
라며 동서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평소 동서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 시댁에서 2번 정도 더 잠을 잤고 총 3번을 동서와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3번째 잠을 잤던 날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추워서 잠에서 깼더니 동서가 제게 말했어요. 형님, 딱 3번 참았으니까 저도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은 형님이 무조건 제 편 들어주셔야 해요. 편을 들어달라니?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에 맞장구만 쳐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라며 제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거실로 나간 동서가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가 자는 방에 보일러 끄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니들 방에 보일러를 끄긴 왜 꺼? 시어머님이 시치미를 떼고 묻자 동서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그 말 진짜죠? 근데 지금껏 시댁에서 잘 때마다 누가 보일러를 끄고 있거든요. 형님, 제 말이 맞죠? 어? 아, 네. 저도 그동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어머님이 보일러 끈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서도 보일러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무슨 말을 할지 잘은 몰랐지만 제 나름대로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놈의 보일러가 뭐라고 자꾸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니들이 착각한 거니까 그만 좀 해라.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래요. 진짜 우리 방에 보일러 끄신 분 안 계신 거예요? 동서가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자꾸만 무슨 보일러가 꺼졌다고 난리야. 귀신이요? 그럼 진짜 귀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귀신?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도 보일러를 끈 사람이 없는데 보일러가 혼자 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귀신이 그런 게 아니고 뭐겠어요. 라며 동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순간 시어머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요. 곧 시어머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귀신이 있는 게 분명하네. 그러게 내가 절대 부적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둘째 네가 부적을 떼서 이 사달이 난 게 분명해. 옛말에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니. 둘째 네가 말을 티지게 안 들어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리고 말이야, 둘째 니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용한 데 가서 궁합을 봤는데 둘째 너한테 억울하게 죽은 조상님이 따라다닌다잖니. 그래서 내가 덕 부적을 붙였던 건데 네 책임이니까 우리 탓할 거 없다. 시어머님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동서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럼 진짜로 귀신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네가 직접 경험하고도 왜 자꾸 묻고 난리야. 형님, 이 집에 귀신이 있대요. 귀신? 이라며 저도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 있었는데요. 동서가 맞장구를 쳐달라고 했기에 저는 무조건 동서 옆에서 맞장구를 쳤고 동서가 가족들에게 외쳤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무서워서 다시는 못 오겠으니까 앞으로 그 이만 보낼게요. 라며 동서가 제 손을 툭 쳤고 저도 동서를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동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 귀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한시도 못 있겠어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얼른 가자. 라며 우리가 급히 시댁을 나왔는데요. 그 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추궁했고 처음에는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던 시어머님이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시아버님이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결국 이실직고한 시어머님이 집에서 쫓겨난 채 지방에 계신 할머님 댁으로 피신을 가셨다는데요. 내가 말이야, 부적 귀신 소리만 들어도 구토가 나올 지경이야. 니들 시어머니 내쫓고 부적들 싹 다 떼서 버렸다. 니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그럼 어머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니들 할머니 집으로 간 모양이야. 할머님 댁으로요?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어.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으니까 당분간은 올 엄두도 못 낼 거다. 내가 짐 싸서 밖으로 냅다 던져버렸거든. 네? 아버님께서요? 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니들 보기 창피하기도 해서 순간 이성을 잃었지 뭐냐. 평소 내가 화를 내긴 했지만 지금까지 내던 입에서 화를 낸 건 처음이라 네 시어머니도 잔뜩 겁을 먹었을 게야. 암튼 니들 볼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며 시아버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시아버님이 혼자 계셨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동서와 번갈아 가면서 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리곤 했는데요. 시아버님이 참 대단하셨던 것이 더 이상 반찬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혼자 밥 정도는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해오지 마라. 니들도 직장 다니는데 뭐하러 자주 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시아버님에게 말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시아버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시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말 좀 하세요. 요즘은 찾아가도 아버님이 문도 안 열어주세요. 저기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니들 할머니한테 내가 정신교육 똑바로 받았잖니. 다시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을 테니까 말 좀 잘해줘. 그리고 부적도 다시는 안 붙지 마. 라며 시어머님이 빌다시피 했고 다음날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듣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결국 시어머님은 지금까지도 할머님 댁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동서부부와 함께 할머님 댁에 다녀왔는데 그새 얼굴이 헬스케진 시어머님을 보며 언제쯤 시어머님의 귀양살이가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